이전 이야기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에서는 지선 교도소에서 일어난 대규모 탈옥 사건으로 인해 헌터 협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모두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려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즉각 도착한 수호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대처 덕분에 광란은 신속히 진압되었고 배후의 가해자들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김동석과 강태식을 모두 처리하고 도시에는 점차 고요함이 찾아왔고 수호는 다음 임무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자 두 전사의 시체에서 그림자들이 벗겨져 나와 뒤틀리고 휘감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완전한 형체를 갖추며 그의 성장하는 군단에 새롭게 합류하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러나 수호는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림자 창조를 발동하여 김동석과 강태식의 그림자를 훨씬 더 단단하고 확고한 목적이 담긴 형태로 응축시키고 재조형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변화를 탐색하는 동안 여전히 냉정했고 머지않아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림자들은 두 개의 아이템으로 굳어졌습니다. 하나는 희귀 등급 갑옷, 다른 하나는 수호가 직접 처음으로 제작한 영웅 등급의 반지였습니다. 그 효과는 착용자의 물리적 형체를 은폐하고 모든 존재의 흔적까지 말끔히 지워버리는 완전한 위장 능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창이 그의 시야에 펼쳐지며 반지의 이름을 부여하라는 안내가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알림에 잠시 멈칫하며 놀랐던 수호는 그 강력하고 치명적인 본성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름, 바로 키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스템은 그 이름을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윽고 반지 주위로 밝은 빛이 터져나오고 설명서가 생성되었음을 알리는 여러 시스템 창이 연달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아이템은 레벨업이 가능해졌고 이름이 붙은 모든 창조물처럼 첫 착용자에게 영구히 귀속될 것이었습니다. 손에서 불길한 빛을 내는 반지의 능력치를 훑어보던 수호의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반지가 그림자 형태로 지녔던 모든 속성들이 이제 직접 그에게 흡수되어 힘을 더할 것입니다. 그의 눈이 조용한 야망으로 빛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인 아버지 곁에 더 일찍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도시의 다른 어딘가에서 거대한 백열의 발톱이 그의 그림자 병사들을 놀랍도록 쉽게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수호가 서 있던 곳,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환수들과의 연결이 하나둘씩 마치 연쇄 반응처럼 빠르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자 그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강력한 존재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천둥 같은 폭발음이 주변을 뒤흔들자 그의 직감이 맞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쪽 건물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벽을 뚫고 날아온 그림자 병사의 충격으로 건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뿜어져 나와 공기를 메웠고 잔해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수호는 떨어지는 돌덩이로부터 몸을 피했지만 개미왕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돌덩이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연기가 옅어지자 한 인형이 부서진 틈으로 걸어나와 안개 속으로 내려섰습니다. 백호길드의 백윤호가 완전한 야수 변신 상태인 호랑이 수인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수호는 즉각적인 가능성들을 재빨리 생각했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백윤호의 콧구멍이 수호의 옷에 남아있는 피냄새를 맡고 벌름거렸고 그의 신분을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헌터는 에스급 헌터의 시선을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담담히 소개하며 민간인 구출을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며 헌터 협회의 혐의는 거짓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수배자가 당당히 자신을 밝히는 대담함에 백윤호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유쾌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졌고 수호에게 다가서며 발톱 달린 손가락을 치켜세워 정말 결백하다면 무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냐고 물었죠. 수호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고 불필요한 농담이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는 어조로 지금은 증명할 시간이 없으니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직 구해야 할 시민들이 있었고 예상 밖의 단호함에 백윤호는 멈칫했습니다. 수호의 말은 강철처럼 그를 꿰뚫으며 헌터의 의무는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확신에 찬 말은 백의 기억 깊숙한 곳에 묻힌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문득 소방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필요한 선택을 먼저 해야 하고 그 선택을 나중에 올바른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거 기억 속 한 남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선명히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현실로 되돌아오자 백윤호의 얼굴에는 깨달음이 번뜩이며 갑작스러운 따뜻함으로 그의 표정이 온화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수호의 어깨를 꽉 잡았고 야수 변신이 풀리자 기쁨이 넘쳐 흐르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수호는 바로 자신의 옛 반장이자 아들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던 그 남자, 성일환의 손자였던 겁니다. 그 순간의 깨달음은 기억과 인물을 주변의 끔찍한 파괴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엮어주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 없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냉철하고 정확하게 탈주한 재소자들의 무리를 휩쓸었습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의 기운이 솟구치며 거리를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단 몇 분 만에 저항 세력의 구역 전체를 돌파했습니다. 이윽고 기세가 누그러지자 백윤호가 뜻밖의 질문으로 팽팽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수호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아무렇지 않게 물어본 것이죠. 허를 찔린 젊은 헌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없다고 인정했죠. 백윤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딸을 만나보라며 그를 놀렸습니다. 마침 그녀 또한 미혼이라며 두 가족 사이에 더 깊은 연관성을 은연중에 내비쳤죠. 수호가 채 답하기도 전에 헬기 로터 소리가 그들의 시선을 위로 이끌었습니다. 헬리콥터들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헌터협회가 민간인들을 구출하러 도착한 것입니다. 헬리콥터 중 하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진철은 대피한 민간인들을 살피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준 미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그의 표정을 부드럽게 했지만 아래 거리에서 떠다니는 검은 형체들을 발견하자 그의 눈빛은 금세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의심 가득한 어조로 미호에게 그들의 정체를 물었으나 미호는 자신도 모른다는 듯 그저 고개를 저을 따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규는 근처에서 벌떡 일어났고 폐허가 된 거리를 헤매는 정체 모를 그림자들을 제거하겠다고 자청하며 나섰습니다. 진철이 그를 말릴 틈도 없이 태규는 상공에 떠있던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해방전의 고요함을 음미하듯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땅을 향해 추락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살벌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기술이 순식간에 도시 전역으로 펼쳐지며 희미한 붉은 십자선이 지붕, 골목, 그리고 파괴된 도로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100개의 보이지 않는 조준경이 동시에 각 그림자 소환수를 목표물로 삼아 정확히 조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규의 손에 들린 활은 긴장감에 팽팽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한 번에 물 흐르듯 유려한 동작으로 활시위를 끊어질 듯이 당겼다가 놓았죠. 그 뒤를 이은 것은 하늘을 가르는 화살 폭풍이었습니다. 화살들은 공중에서 부자연스럽게 휘어지며 무자비한 정확성으로 그림자 소환수들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검은 형체들은 하나씩 꿰뚫리며 흩어지는 빛과 함께 터져나갔습니다. 지상의 수호와 백윤호는 위에서 번지는 파괴를 느꼈습니다. 백윤호는 증원군이 당도한 것을 깨닫고 미소가 번졌으며 수호 또한 더 이상 악당들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잠시 동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여전히 상공에 떠있던 태규가 수호를 발견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침착했던 정확성은 악의에 찬 무언가로 뒤틀렸고 민병구의 죽음에서 비롯된 증오가 그의 시선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태규는 수호만 없었다면 A급 헌터가 살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슬픔에 힘입어 그는 떨리는 분노로 또 다른 화살을 당겨 망설임 없이 쏘았습니다. 그 화살은 눈부신 속력으로 수호를 향해 돌진하며 바람길을 세차게 갈랐습니다. 수호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으려 했으나 화살이 채 닿기도 전에 백윤호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들어 날아오는 투사체를 낚아채 젊은 헌터에게 미치지 못하게 저지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실패한 것을 본 태규는 폭발적인 기세로 하강했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백윤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왜 백윤호가 수배 중인 범죄자 곁에 서 있는지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그 S급 헌터는 수호의 행동과 그가 구한 생명들을 변호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화살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는 충격 속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뒤이어 태규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격렬해졌으며 그의 두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백윤호와 수호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태규의 깊은 분노를 느낀 백윤호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리라 직감했습니다. 이에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리고 완전한 야수 변신을 발동하며 태규에게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태규를 저지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S급 헌터가 맞서자 그들의 기운은 마치 상반된 폭풍처럼 충돌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이 너무나 거세서 수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에 힘이 들끓자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 그들 주위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타오르는 불꽃의 고리가 세 명의 헌터를 모두 안으로 가두었습니다. 그 지옥불 속에서 진철, 미호, 도진을 대동한 종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종인은 채찍 소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즉시 중지하라 명령하며 지금과 같은 위급한 시기에 왜 서로 싸우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윗사람들을 본 백윤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드디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수호를 변호하며 헐문 헌터의 할아버지에게 진 빚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딸 미호와 종이는 나란히 그의 설명을 일축했습니다. 협회의 소환 명령마저 무시한 혐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단호히 거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한 번 배신한 자를 용서할 어떠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룹의 입장이 제압적으로 기울자 태규의 분노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감정 때문에 범죄자를 계속 옹호하면 백윤호가 제일 먼저 쓰러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다시금 폭발적인 분위기로 치닫기 전에 진철이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막강한 권위로 모든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며 수호를 향해 결백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질문은 마지막 심판처럼 불타버린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호는 잠시 망설였으나 자신을 변호할 채비를 갖추고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종인의 매서운 말이 끼어들어 그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죠. 종인은 이곳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նակ낙히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과거 도주 기록, 위조된 헌터 등록, 스타더스트 관련 레이드 현장에서의 목격,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성준의 죽음과의 연관성까지. 이 모든 이유로 종인은 변호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규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즉시 수호를 구금하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수호를 체포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하지만 것입니다. 그 논리에도 신뢰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체포가 합리적이며 대중의 비난이 무자비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를 처벌할 수 없었고 결국 협회에 남아있던 모든 신뢰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수호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의 반박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호의 목소리는 굳건한 의지로 가득 차 긴장된 공기를 갈랐고 동시에 그림자들이 그를 감싸며 모든 헌터들의 자세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늘어졌고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죠. 그는 극단적 방법이 요구될지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철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고 수호를 말리려는 듯 움직였지만 경고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태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호가 또 도주하려 한다고 믿은 S급 헌터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의 팔은 능숙하고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였고 화살 한 발은 섬광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 수호의 어깨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통이 수호의 상체를 강타했지만 그는 굳건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순간에도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솟구쳐 올라 열쇠 형태로 뒤틀렸고 그것은 그대로 위로 솟아올라 임태규의 복부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림자 열쇠가 그를 꿰뚫자 임태규의 무언가가 해제되었습니다. 잊혔던 기억의 급류가 그의 정신을 헤집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헌터로서의 삶, 잔혹한 전투, 그리고 망각 속에 잠겨있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사투들. 밀려드는 기억의 홍수에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고 최종인과 차에이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베르가 수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놀라움을 중얼거렸습니다. 수호가 정말로 그들의 기억을 되돌려줄 생각이냐고 물었죠. 어깨에 화살이 박힌 채였지만 수호는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헌터들이 잊혀진 세계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다면 마침내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 확신을 품고 그는 그림자의 힘을 폭발시키며 위로 솟구쳐 다음 목표인 최종인을 향했습니다. 수호 또한 그의 기억을 일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미처 도달하기 전에 최종인이 권위자다운 반사신경으로 응수하며 거대한 화염 회오리를 소환해 수호를 휘감고 그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속에서도 최종인은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자들은 수호의 무모함에 대해 한탄했지만 이내 수호가 불길 속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걸어 나오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수호의 시선은 끈질기게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순간 미호와 도진이 달려들어 수호를 강하게 후려쳤고 수호는 뒤로 크게 밀려나갔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입에서 피를 뿜었지만 이미 임무는 완수한 뒤였습니다. 에테르키는 제 갈 곳을 찾아 총인의 가슴팍에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그것이 박히는 순간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잊혀진 장, 또 다른 삶의 기억이 영혼을 강타하는 번개처럼 그의 정신을 휩쓸었습니다. 그 무게에 다리가 풀려 한쪽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으며 되살아난 진실의 경류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 맞은편 수호는 한 손으로 상처를 누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기에 목소리는 약해도 흔들림 없었죠. 남은 것은 오직 그 여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미호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여 분노와 공포, 혼란이 뒤섞인 채 굳게 준 주먹으로 답을 맹렬히 요구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공격은 닿지 않았죠. 태규의 목소리가 순간을 갈라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날카롭게 상사를 돌아본 순간 태규는 되찾은 기억에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몸을 떨고 있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살았는지조차 몰랐던 삶 전체가 갑자기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종인의 목소리 또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진실 앞에서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수호를 마주한 채 눈물을 글썽이며 무슨 짓을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수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분하고 한결같은 어조로 그는 그들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재설정되기 전 존재했던 세상의 잔재임을요. 종인과 태규는 그들의 시선에 혼란이 스치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수호는 이 세계가 과거에 완전히 지워진 후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졌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격변이 그 환상을 깨뜨리기 전까지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종이는 리셋된 세상의 개념과 헌터 성진우를 연관지으려 노력하며 서서히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그 진실을 인정했죠. 현실을 바꾼 건 아버지였지만 헌터로서의 아버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한 가지는 아버지가 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존재의 가장자리에 서서 별 너머로부터 오는 침공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호는 자신 역시 그 침략자들과 싸우며 그 불가능한 짐의 일부라도 짊어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규와 종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였고 심지어 황당하게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새로 되살아난 기억 덕분에 수호의 말은 소름 끼치도록 그럴듯하게 느껴졌죠. 그 순간 진철이 앞으로 걸어 나와 수호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확고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는 헌터였던 전생의 기억을 밝혔습니다. 대격변 이후 그토록 신속하게 헌터 협회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기억 덕분이었죠. 그는 모두를 훑어보며 수호의 말을 경청하라고 진심으로 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랐습니다. 이어서 무겁고도 심오한 대화가 펼쳐졌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진실, 즉 외신들의 존재, 오늘날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사도, 그리고 사도가 세상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퍼뜨린 성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엄청난 무게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종인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는 그 함의를 꿰뚫어 보았죠. 거의 모든 비극,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변칙이 전부 이탈임이 엮은 실타래였다는 것을요. 태규의 표정도 같은 깨달음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성의 죽음마저도 그 거미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자 더 깊은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진철의 혼란이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수호에게 이 진실을 왜 그리 오래 숨겼는지, 왜 진작 나서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수호는 슬픈 기색이 어렸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미처 데뷔하기 전에 사도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의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그림자에 숨어 있기로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종인과 태규는 무언가 깨달은 듯 몸이 굳었습니다. 만약 수호가 진정으로 성장형 헌터였다면 그도 진우처럼 레벨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종인의 눈이 흥분으로 번뜩였고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수호의 손을 꽉 잡으며 그의 어머니 혜인 또한 한때 자신의 길드 소속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자 수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인연에 놀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근처에서 도지는 생각에 잠겨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헌터들은 이제 수호의 임무를 이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수호의 편에 서고 있었죠.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수호의 영향력 확대는 그를 다가오는 전쟁의 핵심 인물로 만들었고 도지는 그가 더 이상 제어되지 않게 둘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백윤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해가 풀렸다면 앞으로 나아가자고 모두를 재촉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고 그가 방금 목격한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의 생각을 흐리게 했습니다. 수호는 그 불확실함에 침착하게 응대하며 다른 이들의 기억까지도 되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불길한 어둠의 열쇠를 소환해 백윤호의 가슴에 꽂았습니다. 열쇠가 그를 꿰뚫자 그림자가 솟구쳐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연결이 불꽃처럼 타오르자 강력한 힘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곧 망각되었던 기억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백윤호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렸으나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과거의 따스함을 느끼며 애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도지는 가슴을 조여오는 불안감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리셋된 세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수호의 열쇠가 자신에게는 반응하지 않으리라 여겼다. 그 사실에 그는 불안해졌다. 만약 그러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의심은 즉시 그에게 쏠릴 것이고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도지는 들키지 않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호가 미호에게 열쇠를 사용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기억도 힘의 파동도 없이 그녀는 당황한 채 서 있었다. 수호 역시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때 그의 곁 그림자 속에서 바로가 나타나 설명을 시작했다. 미호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도 기억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애초에 그들이 이전 세계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의 세계는 20년 전 같은 시간대에 존재했으며 그때는 만화가 여전히 흘렀다. 하지만 평화가 오자 만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자연스레 차이가 생겨났고 미호는 그 이전의 세계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 사실은 수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이를 더욱 확인하기 위해 그는 도진에게 몸을 돌려 다시 한번 열쇠를 꽂아 묻혀 있을지 모를 무언가를 깨우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일 없었다. 도진은 놀란 기색 없이 결과를 침착하게 받아들이며 자신 또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수호는 도진 또한 리셋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도진은 그 확인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초점에서 벗어났고 펼쳐지는 진실로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철은 수호에게 다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평화롭고 고요한 세상은 진우의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이전 세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생명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의 무게가 수호를 짓눌렀습니다. 주위의 헌터들을 둘러보며 그는 그것이 진실임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했던 것, 한때 지워졌던 생명들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만약 지금 외신들이 강림한다면 인류는 생존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결연한 목소리로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태어달라 간청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때 그러했듯이 이 세상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재신 교도소 탈옥 소식이 전국의 모든 텔레비전과 뉴스피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사건은 헌터 협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마침내 성공적으로 수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사로잡은 건 탈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호와 관련 있는 것으로 공개된 의문의 검은 형체들의 등장이었죠. 하룻밤 만에 그는 이 나라의 새로운 용기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목숨을 걸고 싸워 헌터로 재각성한 젊은이였죠. 멀리서 한 남자가 그 방송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S급 헌터 황동수, 영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사리가 그의 눈을 불태웠고 그는 곧 수호를 찾아갈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헌터 옆에 닫힌 방 안의 화면에서도 같은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재각성자라는 이야기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철은 협회에서 직접 이야기를 지어내 언론에 배포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며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재각성은 희귀하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벨링 헌터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다면 세상은 혼돈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호자로 보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위협적인 이변으로 여길 것입니다. 가혹한 이유였지만 수호는 그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종이는 수호가 이전에 제시했던 다가오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를 세 가지 핵심 원칙, 즉 세 가지 기둥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곁에 설 만큼 강해지는 것, 바로 자신의 성장이었습니다. 둘째는 외신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한 헌터들을 모으고 세계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 셋째는 우리들 사이를 자유로이 오가는 사도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들을 되새겨준 후 종이는 만약 수호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힘을 모을 생각이라면 열정만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치밀한 전략,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호는 묵묵히 그 진실을 인정했다. 혼자서는 그 목표들을 이룰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도움이, 인도가, 그리고 다른 이들의 힘이 필요했죠. 그리고 종인이 그토록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지지할 생각이라는 것을요. 백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호길드를 수호에게 맹세하자 그의 직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종인이 망설임 없이 헌터길드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동맹 변화를 지켜보던 진철 회장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호는 핵심 지지자 2명을 이미 확보했지만 임태규 1명이 남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팔짱을 낀 채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수호가 이민성을 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백윤호는 가혹한 비난에 발끈했지만 수호는 그 A급 헌터를 죽인 것이 사실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며 질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성은 성진에 오염되어 사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요. 수호는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얻기 위해 민성을 대면했습니다. 태규는 무거운 침착함으로 들었습니다. 수호에게 악의가 없음을 짐작했으나 여전히 그를 망설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꼭 이해해야 할 무언가였죠. 수호는 그걸 감지하고 침묵을 깼습니다. 태규가 민성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짐작한 거죠. 그 추측의 정확성에 S급 헌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호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성이 마지막에 웃었다는 것을요. 남자는 웃었지만 수호는 그것이 잔혹한 만족감인지 아니면 공허한 체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그 모든 상황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민성은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규는 경멸감과 슬픔, 그리고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마음이 뒤섞인 채 길고 고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는 최종적으로 사신길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수호는 국내 최고의 길드 3곳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진철은 젊은 헌터를 보며 그의 눈빛에서 익숙한 불꽃을 발견했고, 이는 과거 성진우 뒤에 헌터들을 모았던 맹렬한 단결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진철에게 기대와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호의 선택이 헌터협회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곧 불러일으킬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시즌2 2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곧 찾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3화가 공개될 때 놓치지 마세요. 곧 새로운 챕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